김정은이 장성택은 처형시켰고 내모 부활시켰다. 장성택이 처형된 것은 사실 김정은으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순간이었습니다. 형이 있다. 너 그 나보다 북한을 더 잘 아냐? 그때야 알았어요, 저도. 아예 몰라요, 전제 그러니까 자체. 북한 내부 사람들이 오히려 모르는 거죠. 모르죠. 같이 김정남이 죽은 것도 장군님이 모를 거예요, 결혼한 줄도 몰라요, 그게 우리. 제일 속상해요, 지금. 자기 그 개인 그 생활이라든가 북한에 대한 그런 생각이라든가 그런 걸 좀 마음속에 있는 걸 많이 이야기했고 만면정부 대표로서 활동해달라 그런 요청했대요. 나는 그 적당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좀 더 자연스럽게 살고 싶다고 해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핵 개발에 집중한 이유는 내모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 개발에 집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만하게 보이기 싫어서 다른 나라들한테 나를 쉽게 보지 마. 난 이만큼 어마어마한 그게 핵이 있어. 막 이렇게. 아주 이거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뭘 먹고 살기 위함 때문이다. 맞아. 자, 정답 확인합니다. 핵 개발에 집중한 이유는 카지노 호텔 때문이다. 뭐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핵이랑 카지노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요, 홍현희 박사님? 김정은 위원장의 지난 한 8년 돌아보면 경제 발전을 위해서 우선은 살아야 되겠다. 네. 그래서 원산에 카지노도 세우고 금강산은 관광도 하고 주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즉 경제 발전을 위해서 선핵 개발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도 애초에는 핵을 개발해야만 미국의 강력한 핵 공격력을 억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김정은은 처음엔 협상하려고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미국은 핵 개발 중단하고 IAEA 사찰단 복귀시키고 핵 신고도 하고 먼저 여러 가지 비핵화 조치를 하면 협상해 주겠다 이랬기 때문에 김정은이 처음에는 협상에 나설 수가 사실 없었죠. 그래서 거꾸로 역발상으로 더 열심히 핵을 개발해서 결국은 미국이 핵 협상에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핵과 미사일을 아주 줄기차게 개발했고 급기야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까지 완성하고 수소폭탄급 핵실험까지 하니까 드디어 미국이 움직인 거죠. 미국이 처음에는 너 정말 손본다. 이를테면 뭐 선제 공격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다가 미국까지는 날라올 수 있는 핵을 가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압박만 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에 이르러서 핵 개발이 결국은 북한의 대북 제재를 오히려 해제시키고 이제는 경제 발전으로 나갈 수 있는 유효한 협상 수단이자 어떻게 보면 경제 발전의 도구까지로 김정은은 생각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요, 북한 핵 개발에 집착한 이유가 북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게 카지노 호텔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제라는 게 이래서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이라는 것이 누가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뭘 팔아가지고 벌어온다거나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현재 북한 상황에서는 관광이 유일한 수익 구조거든요. 이것이 산업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 관광 산업에서는 카지노가 없으면 관광이 활성화가 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카지노가 있고 그래야 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좀 굴려주고 그래야 이제 여윳돈이 생기니까 또 볼거리 먹거리도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보면 이게 핵무기가 카지노하고 연관되는 그 분야로구나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보고 있죠. 네, 그러니까 김정은 집권 초기부터 원산이라는 지역이 엄청나게 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원산이라는 지역을 1호 경제개방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올해 군민이 힘을 합쳐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건설을 최단 기간 내에 완공하고 주요 대상 건설을 다그치며 살림집 건설에 계속 힘을 넣어야 합니다.
김정은이가 2015년 신년사하고 2018년 신년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조선이 경제적으로 부흥해지려면 투자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미국이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이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법을 관광으로 찾아야 된다. 그래서 원산을 그 관광지대로 내세우고 원산항을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까지 세우는 거죠. 네,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개발 의지가 담긴 강원도 원산 얼마나 개발이 됐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우, 저 바닷가 뭐야? 김정은 위원장의 최대 역점 사업인 북한 원산관광 특구에는 이런 고층 빌딩들이 속속 건설되고 있습니다. 채널A가 입수한 원산 개발 계획 조감도입니다. 이거 너무 예쁘다. 수영장들이 딸린 독립형 호텔 리조트가 10개 이상 줄줄이 들어서 있습니다. 빌라형 숙소도 건축 중인데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과 색상과 모양이 비슷합니다. 해변가에는 해안도로가 뚫려 있고 호텔 뒤편에는 바로 갈마공항이 위치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바로 뒤에 공항이야? 해수욕구역 옆 복합 오락구역에서는 문화체험시설과 카지노, 요트 정박시설 등이 눈에 띕니다. 오, 대단하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원산 갈마해안 관광지구 건설장을 현재 지도하셨습니다. 원산 갈마해안 관광지구를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식의 해안도시로 훌륭히 꾸려 진짜 멋있다. 우리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향유하도록 하자는 것이 당의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명년도 태양절까지 완공할 때 대하여 지시하셨습니다. 우와. 근데 지금 북한은 대북 제재 때문에 손발이 묶여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근데 무슨 돈이 있어서 원산에다 카지노 호텔을 짓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공사하는 것은 전부 내부 자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산 지역에 군 건설 인력만 12만 명이 지금 들어가 있고 민간 건설 인력이 지금 2만 명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지난해까지 평양도시, 지방도시에 몰려있던 각종 장비, 인력, 이런 모든 것이 지금 원산에 지금 총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파도 소리만 잔잔하던 명사 심리가 들끓고 있습니다. 모래부루에 발자국은 순간에 지워진다고 하지만 여기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국민 건설자들은 빛나는 삶과 투쟁의 자옥들을 드넓은 모래부루에 력력히 찍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이제 만약에 뭐든 건설을 한다 이러면 북한 주민들 심지어 이제 아버지들 직장에서도 한두 명씩 뽑아서 돌격대 같은 걸 나가거든요. 어른들도요? 네네, 어른들도 나가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돈을 내가지고 이제 안 나가겠다 이러면 이제 대타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북한에서는 모든 건설을 북한 주민들과 북한 돌격대원들 그리고 군인들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정말 불쌍한 일이가 이제 거기 가서 일하잖아요. 그럼 배불리 먹여줘야 되는데 배불리 먹여주지도 않으면서도 일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씻는 문제라든가 이런 게 완전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달아나오고 이제 도망쳐오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어이고. 그러니까 어디 국가 건설을 하게 되면 전국의 젊은이들 다 끌어가요. 끌어가게 되면 나라에서 돈이 없으니까 제대로 먹이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각 지역 저쪽에 이민반장이 맨날 종 때려요. 뭘쇼 해가지고 이번에는 매 세대당 김치 5포기씩 내야 됩니다. 그 다음 날에는 또 장갑을 5컬레 만들어 바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마대를 또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양동이를 또 가져야 된다. 맨날 그냥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그때 만나던 남자친구도 8개월 동안 거기 평양 남포 고속도로에 끌려갔었어요. 그런 게 사람이 뼈가루가 돼서 나타난 거예요. 오빠 왜 이렇게 됐냐? 너무 먹지 못해가지고. 이런 강도는 정말 세대요. 그리고 실수가 없대요. 계속 방송사가 여러분 장관님께서 기다리고 충성의 보고를 기다리시는 장관을 위해서 빨리 일어나서 빨리 보락을 나눕시다. 이러니까 으쌰으쌰 그 분위기하고는 그다음에 그냥 피똥 싼대요. 그래서 왜 도망 못 쳤냐? 하도 도망을 치니까 군인들이 지킨대요.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에 강원도 원산을 국제도시 그리고 한가, 공항, 하늘길과 바닷길을 닦인 국제도시, 항구도시를 꾸리라고 하면서 갈마비행장 건설을 2012년도에 명령을 내렸어요. 그 갈마비행장 건설하고 항구도시 건설하는데 인원을 한 달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달 동안 빡세게 훈련시키고 일시키고 하니까 순번을 정해놓고 모든 사람이 다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정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다행히 산삼을 캤잖아요, 9월에. 근데 나가게 돼 있었는데
그 약발로 저는 네, 다행히 빠지게 되었어요. 네. 산삼을 윗사람한테 바친 거구나. 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내부 자원을 가지고 북한의 그 군 건설 인력하고 돌격대 인력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부적인 모습은 완성이 됐는데 사실 내부적인 것을 투자해서 인테리어도 하고 내부적인 걸 완전한 이 완공 단계까지 가려고 하니까 돈이 지금 모자라는 거죠. 자금이 딸려. 네, 완전 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도 나름대로의 그 2013년부터는 외국의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한 투자 설명회를 중국이나 유럽 이쪽에 동남아 지역에서 하고 있거든요. 최근 민족의 명산 금강산에서는 내외의 커다란 관심 속에 2015년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지대 투자 설명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중국 단동에서 큰 투자 설명회도 하고 또 상품 전시회도 하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투자 유치를 유도하고 있는데 금강산 관광도 그 하나의 일원입니다. 각 중국 업체들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설계도면이 있으니까 너는 호텔 짓고 너는 뭘 이렇게 하고 이제 다 했는데 이게 핵 문제로 제재가 이게 딱 걸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올해 2019년까지 원산 관광단지를 완성하라 해가지고 이제 외화보를 하겠죠 그쪽도. 우리는 올해에도 조국의 부강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거창한 대건설 사업들을 통이 크게 벌려야 합니다.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와 새로운 관광지구를 비롯한 우리 시대를 대표할 대상 건설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여야 합니다. 지금 뭐 북한이 외국인 투자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열을 올리고 있는데 과연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요 원산 투자 안내 책자를 어렵게 구했습니다. 와 그런 것도 있어? 진짜. 네, 그게 과연 어떤 내용일지 상황극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유, 요즘 원산이 완전 뜬다던데. 난 어디다 투자를 하지? 어머, 깜짝이야. 어머, 깜짝이야. 강비서! 어머머머, 이게 지금 얼마짜리? 조심해. 아니 이게 다 돈입니까? 미치겠다 정말. 아니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북한은 계좌이체가 안 된다고 투자금을 현금으로 준비를 하래. 아우 나 진짜 기가 막혀서 어머 지도자 동지 나온다. 지도자 동지 나온다. 어머 지도자 동지 나온다. 기가 막혀서 지도자 동지 나온다. 어머. 조선시대. 내가 바로 북조선에서 온 김일중이요. 당신이 북조선에 투자하고 싶다는 남조선의 민지요. 반갑소. 자리에 앉으시지. 자, 우리 긴 말할 것 없습니다. 이게 바로 원산 투자 대상 안내서요. 지금 당장 몇 푼만 투자하면은 요거 내가 착착 안겨드리는 건 뭐 시간 문제란 말입니다. 무슨 사업에 관심이 많습니까? 종류별로 다 있으니까 지금부터 내 설명을 잘 들으라. 아시겠습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너무 자, 도도해. 이것도 한번 보시지요. 맵짠 육체를 원하십니까? 자, 우리 원산에 생길 건강운동가는 매년 100만 명 이상 관광객이 보장되는 금싸라기 운동관이요. 어떠시오? 이 냄새가 느껴집니까? 글쎄 투자금은 2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8억이면 된다는 건데. 자, 나 이것까진 안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자, 이거 쓱 한번 보시지요. 요건 어떻습니까? 우리 북조선 원산에는 골프장, 민속 무도장, 고속보트장, 요것도 구미가 안 당깁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내가 짚어줍니다. 잘 들으세요. 자, 투자자 동무들 사이에서 입소문난 카지노 호텔. 카지노 호텔. 이거 열렸다면 전 세계 꾼들이 다 몰려와요, 원산에. 아니 사회주의 북한에서 카지노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번다. 이거 완전 이거 사기꾼 아니야 이거. 말 조심하시라오. 지금 북조선 카지노 호텔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다들 우리 카지노 호텔에 투자하겠다고 난립니다 지금. 아니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까지. 강비서. 네. 지금 당장 달러 세마대 대기시켜. 알겠습니다, 회장님. 서둘러. 알겠습니다. 무서워. 언니 진짜 나이스.
야, 저걸 보면 나도 사실 원산에 투자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진짜 그러세요? 실제로 그럼요. 근데 실제로 해외 투자자들의 그 반응은 어떤가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미국도 지금 뭐 제재를 엄청 강화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다국적 기업이 평양을 방문했다라고도 얘기가 나고요. 작년에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 했잖아요. 거기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이라고 거기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 친구예요. 그 사람이 세계적인 갑부인데 원산에 카지노 자기가 세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이 지금 대북 제재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대북 제재가 풀리면서 미국이 먼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주목되는 거는 원산은 일본이 바로 마주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투자할 수가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 북일 간의 수교 협상이 들어가면 20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할 수가 있어요. 200억 달러. 그러니까 24조 원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원산을 먼저 장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숟가락 얻는 거네요, 진짜. 절대로 안 돼. 지금은 북한과의 병협이 멀리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바로 가까이 있고 이게 김정은이 결심만 해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만 하면 미국이 바로 제재 완화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원산 개발은 그렇게 머지않은 미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해외 그 사람들 대상으로 투자 유치도 하고 있지만은 북한 강원도 원산에 제2의 그 로트폴드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롯데 기업의 대북 사업 전담팀이 지금 만들어졌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전문가하고 중국 베이징에서 지금 1차 접촉을 했다라고 해요. 진짜? 그래서 북한이 먼저 이 사업을 투자 제의를 했고요. 그래서 롯데에서도 투자 제의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정확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희망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이게 원산을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까지 개발하려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원산이냐? 원산은 김정은의 고향입니다. 김정은의 어머니가 제일동포이기 때문에 원산에 와서 김정은을 낳은 걸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원산은 자기의 꿈의 고향이기 때문에 거길 키우려고 하는데 또 설악산에서부터 금강산 거쳐서 명사십리, 명사십리가 이게 아주 해안이 아름답고 백사장이 아주 쫙 깔려 있는데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는 요건이 있고 조금만 올라가면 또 마식령 스키장 있고 갈마 비행장도 있고요. 다 개발하는 거예요. 이 원산이라는 지역이 위치상에 아주 그 좋은 지역입니다. 북한 내에서 따져봤을 때 기후도 좋은 곳이고 원산항이 우리가 그 아름답다라고 하기에는 정말 옆에 있는 모래부터 시작을 해서 그 경치까지 아주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그 개방을 떠올렸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나선항이잖아요. 나진 선봉항 쪽에. 이 나선항 쪽 같은 경우에는 동해의 북쪽 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그 미국의 그 투자 유치를 해서 관광지도로 만들기에는 뭔가 이동이 용이한 곳은 아닙니다. 물품 이동도 아주 어려운 곳이고, 근데 원산 같은 경우에는 평양하고 가깝잖아요. 그다음 이동하기 괜찮은 곳이고 또 여기가 그 수심이 아주 깊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런 선박 같은 것들이 정박하기에는 아주 그 적합한 곳이 원산입니다. 저희 외삼촌이 원산 여자랑 결혼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원산을 가봤댔어요, 결혼식 때. 그래서 그 명사십리도 가봤는데 그 강원도에만 특이하게 외국 사람들이 와갖고 서핑을 많이 해요. 그 강원도 바다에서. 진짜? 진짜로.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이니까 우리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막 그 금발의 여자들이 막 그 비키니 입고 그 바닷가를 막 그 긴 다리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때는 나는 그 조선중앙 텔레비전만 보다가 거기서 그렇게 막 금발의 여자가 눈 파란 애들 딱 그 서핑그 보드 옆에다 끼고 막 그 바닷가를 촥 뛰어 들어가는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정말 마카오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원산은. 송도원 야영소도 있고 막 한데 왜 송도원 야영소가 거기 지어졌는지 알 정도예요. 날씨도 따뜻하고 그 기온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면은 정말로 그 바닷가 해변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해변가랑 뭔가 달라요? 정말 아름다워요? 어렸을 때 봤는데도 그 명사십리라는 곳은 정말 예뻤던 것 같아요. 맨발 벗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모래가 감기는 그게 촉감이 정말 너무 좋은 그런 모래였어요. 특히 원산 송도원이라고 그 백사장이 그 엄청 있는데 그 백사장이 자체 솔나무 숲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리고 소나무가 이렇게 높은 것이 아니라 거의 다 이렇게 지키만 와요. 그래가지고 솔나무 냄새가 향이 막 나고요. 그리고 되게 기분도 좋고 그 옆에 쫙 가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연못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연인들이 이제 그 연못에서 데이트도 하고 코스가 되게 좋아요. 어떻게 알아요? 저 가봤어요. 원산에. 거기를? 네. 가본 사람 되게 많구나. 저도 어릴 때 성동국제영서 가봤거든요. 거기 가서 야영을 했었는데 진짜 기억에 남아요. 거기는 아직 되게 자연의 느낌 그대로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진짜 막 모래 파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해수욕 즐기고 막 그 바다 진짜 아름다웠어요. 물도 정말 맑아요, 거기. 아니 근데 핵개발 통해 가지고 경제 부흥하려는 김정은의 그 꿈이 김종석 박사님 이게 실현 가능합니까? 예. 김정은의 성격적인 면에서 봤을 때 이 외향적 사고형은 공격이 최상의 방어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격을 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는 게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제일 중요하니까 상대방에게 한 방을 먹일 수 있는 무기를 가진다는 것은 공격자 입장에서는 가장 필요한 거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핵 개발에 매진했던 것 같고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거는 그 후지모토 겐지 책을 보면은 2000년에 그 김정일이 중국의 푸동을 다녀와서 중국의 발전을 보고 굉장히 놀라서 원산에서 그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그 푸동 이야기를 하면서 미션을 준 것 같아요. 인민의 삶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봐라. 그래서 그때 후지모토가 그 원산에서 평양까지 한 10시간을 야간 열차로 타면서 오는데 그때 김정은이 그렇게 진지한 표정으로 그 인민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를 들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김정은은 그 경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나름대로 경제 발전을 많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북미 대화가 지금 몇 개월째 진전이 없거든. 그래서 과연 이 대북 제재가 풀릴까? 또 원산 카지노 호텔이 열리긴 열릴까? 이게 궁금한데요. 이제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어떻게 될지 또는 우리가 북미 간의 돌파구를 우리가 마련해 줄지 이게 이제 관건인데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미국의 대북 강경파들로 똘똘 둘러싸여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제재를 완화해 주려고 해도 전부 다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고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조금 한 발을 더 내뎌주지 않으면 해줄래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 먼저 조금이라도 더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좀 해서 제재가 조금 완화된다면 그때는 본물이 터진 듯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첫 발자국을 못 띈다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렇지. 제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아유 계속 싸우지 말고. 김정은이 장성택은 처형시켰고 네모 부활시켰다. 여기서 부활의 의미는요. 김정은이 장성택은 처형시켰지만 이것만은 살려뒀다고 합니다. 저는 간단합니다. 장성택을 제거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이설주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퍼스트 레이디를 부각하기 위해서 이설주를 부활시켰다. 이설주를 부활시켰다. 작년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그 대북 제재에 체령회가 거기에 더 추가됐더라고요. 체령회를. 거기서 체령회를 부활시키지 않았나. 체령회를 부활시켰다. 네. 자, 윤정 씨. 미안한데 그럼 송이 거는 좀 편집해줘. 네. 내 분량이 너무 없어서 그래. 네. 올해 체령회 생각하시죠? 따라하면 어떡해요, 진짜. 오빠 제 거 따라하면 어떡해요, 진짜. 그런 거 같아서 그래. 야, 진짜로? 뺄 새끼 없어서. 송이 걸 뺐냐? 송우준 송이 걸 뺐냐? 진짜 새해부터 하다, 쟤. 아니 정춘데 정답 하나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네, 정답 공개할까요? 김정은이 장성택은 처형시켰고 장성택 측근은 부활시켰다. 측근은 부활시켰다.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성택의 그 반당 반혁명 분자를 이제 처형을 했는데 그때 당시 너무 이제 갑자기 벌어지는 사건이다 나니까 절속으로 사람들을 이제 처벌을 한 겁니다. 그 측근 한 두세 명은 사용을 했고 막 처벌을 하다 보니까 열심히 시키는데 이런 사람까지 다 처벌해 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김정일 정권에서는 특히 대중관계 이런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고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 잘못됐다 이게 그분들도 이제 억울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이걸 다 복원하라.
해가지고 이제 일부 사람들은 자기 자리로 그대로 돌아왔고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는 축군들이 많이 부활이 된 거죠. 장성택이 채용된 것은 사실 김정은으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일 사망 직전에 북한은 특별 경제계획 10년 계획을 발표합니다. 한마디로 1,000억 달러 플랜이었습니다. 북한 역사상 가장 큰 플랜이었는데 이 1,000억 달러 플랜을 집행할 수 있는 유일한 인력들이 전문 인력들이 장성택과 그 척근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성택이 채용되면서 모든 북한의 대규모 경제 개발이 주춤주춤했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제 북한이 이제 경제 개발을 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단순히 공장을 건설한다, 경공업, 중공업을 발달한다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카지노가 나왔죠. 네. 그다음에 발전이 나오고 에너지 산업 경제 개발이 나옵니다. 이것은 북한이 통상적으로 해왔던 그런 경제 개발이 아닙니다.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를 받으려면은 투자하는 사람들 역시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북한 역시 상당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이 이것을 대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성택의 척근이 부활한다는 것은 일단은 가장 희생만연한 곳이 바로 중국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북한의 경제적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왔고 지금도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텀텀이 북한에게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장성택 척근이 부활했다는 것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실질적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김정은은 스위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김정은은 17세에 북한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은 스위스, 세계 금융공학의 중심지입니다. 과연 세상의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돈이 돈을 어떻게 부리는지, 그리고 그 전문성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장성택과 그 척근을 살리지 않으면 이 천재의 인류의 기회를 놓칠 것 같아 많은 내부 설득을 통해서 장성택의 그 척근을 부활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장성택 측근들을 그 부활시켜서 등용을 했다 그러는데 김정은의 그 성격적인 성향으로 현실주의적이고 실리 위주의 그 정책을 선택한다는 것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제를 개발시키기 위해서 인재가 필요한데 능력이 있으면 따지지 않고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그런 그 사고방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김정은이 굉장히 경직된 그런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상당히 그 플렉서블한 그 상황에 잘 대처하는 순발력도 있고 현실적으로 가장 자기한테 유익하고 바람직한 그런 그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김종석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진짜 처형만이 방법이었을까? 답이었을까? 예. 장성택 처형에 대해서는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그 외향적 사고형의 성격. 외향적 사고형은 이제 포용력이 부족해서 자기의 비위를 건드리면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아주 응징을 해요. 김정일을 닮았어요. 그게 제가 장성택과 김정은, 그다음에 현영철, 최용해 4사람이 말을 타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지금 그 상황을 설명해 주는데 장성택이 탄 말이 김정은이 탄 말하고 나란히 서 있는데 장성택이 탄 말은 죽은 내 말과 나란히 서 있다는 것 때문에 말은 두려워서 빼요, 뒤로. 이렇게 빼는데 장성택이 누누하게 서 있어요.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 어느 분이 그 사진을 설명하면서 장성택이 조만간 처형당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러는데 그 사진 보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 볼 때 장성택은 자기 정권의 걸림돌이고 그 사람 살려두면 자기 정권이 위태로우니까 절대로 살려둘 수가 없는 사람이니까 이제 처형을 선택한 거고. 두 번째로 생각할 문제가 김정은의 사고방식은 우리 민주화된 그 민주사회의 사고방식과 다르죠. 독재국가의 지도자고 또 생각해 보면은 조선 왕조 시대의 왕세자로 왕이 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권력에 걸림돌 된다. 그럼 조선시대는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가볍게 죽여버리자. 우리는 지금 민주화 시대는 사람 하나 죽이는 게 굉장히 그 범법행위로 굉장히 어렵지만은 그 시대는 그냥 뭐 걸림돌 되면 바로 그냥 없애버리니까
그러니까 장성택을 그냥 쉽게 죽이겠다고 생각을 한 거고. 아휴, 참.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건 오사포로 쐈잖아요. 그냥 죽이지 않고. 뭐예요, 그게? 사람이 이렇게 적당히 강한 사람이면은 내가 도전할 어떤 용기도 가져보는데 너무 강한 상대면은 기가 꺾여서 도저히 내가 그 사람을 상대해 볼 용기를 못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 밑에 일하는 사람과 북한 주민들에게 메시지를 줘. 나한테 도전을 하면 너 이렇게 된다는 걸 갖다 아주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단순하게 그냥 잔인한 따꾸만 설명할 게 아니라 상대를 봐가면서 항상 뭔가 선택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북한 후계자 서열 1위, 북한의 황태자라 불렸던 김정남. 김정은 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으로 높이 모셨습니다. 2009년 모두의 예상과 달리 셋째 동생 김정은 위원장이 후계자로 낙점되며 비운의 왕세자로 전락하고 마는데, 권력에서 밀린 김정남은 중국, 마카오 등을 다니며 오랫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됐고 북한의 3대 세습을 반대해왔다. 그러던 어느 날 2017년 2월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피살당한 김정남. 그의 죽음을 둘러싸고 많은 추측들이 나오는 가운데 김정남 암살 배우로 지목된 북한. 과연 비운의 왕세자 김정남은 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일까? 김정은은 형 김정남의 내모 막기 위해 암살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은 형 김정남의 무엇을 막기 위해서 형을 암살한 걸까요? 당연하지, 저거는. 구태타지. 아, 그렇지. 네. 그 자리를 뺏길까봐. 자리 뺏길까봐. 최민용 씨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 이번엔 제대로 한번 정답 말해주세요. 아니, 예, 전 당연한 거예요. 저거는 이복형이죠. 이복형이지만 굉장히 두려웠던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정권을 빼앗기고 이복형인 김정남이 역모를 꾸밀까봐 그게 두려워서 암살을 한 거죠. 같은 말인데? 자, 정답 확인합니다. 김정은은 형 김정남의 망명을 막기 위해 암살했다. 와, 의외인데? 그게 돌아오는 것 때문이 아니고 망명? 돌아올까봐, 내 자리를 뺏을까봐 암살했다라고는 그러니까. 들어봤는데, 아, 떠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죽였다는 거잖아요? 망명을 못하기 위해서다. 뭐지? 자, 이게 과연 무슨 얘기일까요? 네, 저건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얘기고요. 김정남을 김정은이 살해하려고 했던 건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어요. 저게 처음이 아닙니다. 벌써 4차례가 있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북한에 들어왔을 때 거기서 김정남을 이미 북한에서 처형하려고 했는데 빨리 알아차리고 긴급히 출국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베이징에서 살해하려고도 했고 마카오가 은신처인데 마카오에서도 살해하려는 시도가 있어서 김정남으로서도 어쨌든 이제 자기가 자칫하다가는 정말 김정은한테 당할 수 있겠다 싶어서 더구나 장성택까지 살해당하고 나니까 더 신변의 위협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참에 그냥 확실하게 서방으로 망명을 할까? 아니면 망명이 아니더라도 서방이나 어떤 세계 유력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려고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 북한에서는 김정남의 존재 자체가 알려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왕조 체제에서는 장자 승계 원칙이잖아요. 근데 김정은이 장자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김정남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게 존재가 알려지면 안 되는데 그런데 망명이라도 하고 서방에 대대적으로 인터뷰하면 야, 우리 그 장군님의 형이 살아있대. 이런 심각하잖아요. 실제로 그럼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남이라는 사람은 어떤 인물이었는지, 김정남이라는 사람의 어떤 소문을 들어봤었는지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해요. 없어요, 아예. 아예 모르는 거야?
몰랐었어요. 김정은이 전투도 잘 몰랐었어요. 저도 유럽 갔는데 중국 사람이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 김정은이 형이 있다. 너 그 나보다 북한을 더 잘 아냐? 그때야 알았어요. 저도 아예 몰라요. 전투도 잘. 북한 내부 사람들이 오히려 모르는 거죠. 모르죠. 그 김정남이 죽은 것도 장군님이 결혼한 줄도 몰라요. 그게 제일 속상해요 지금. 알 수가 있네. 그럼 외아들인 줄 알아요? 네, 김정은 후계자 하나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원래 후계자는 한 명씩 낳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한 명만 낳는 아니 이런 소문 있었잖아요. 북한에서 김정일이가 이제 번처랑 이제 살다가 아기를 낳는데 다 딸을 낳았대요. 그래서 그 이제 그 번처가 무조건 이 나라를 대를 이을 그 남자를 봐야 된다 이래가지고 번처가 자리를 내줬대요. 그래서 이제 후처를 보다가 이제 김정은을 얻었다 이런 소문이 돌았거든요. 누나만 있다고 들었었어요. 드라마를 아주. 그러니까 북한 사회에서 김일성, 김정일은 뭔가 부인을 대동한 일도 없었고요. 거의 그 북한 주민들에게 그 철저한 신격화라는 걸 통해서 북한 체제를 유지하려고 했고 교육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냐면 대체로 그 북한 주민들 속에서 이 일가 경비를 서는 호위사령부로 선출되어 가서 거기서 경비 서다가 나온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살짝 합니다. 김정남 얘기가 살짝 나오는데 아주 친화력이 좋고 거의 뭐냐면 이런 대인관계 이런 거 아주 잘 가진다 이런 얘기가 조금 이렇게 살짝 나오죠. 예. 결국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그 이복형을 처단했는데요. 얻게 된 것은 결정적으로 자기를 대체할 수 있는 권력의 최고 경쟁자를 제거했다는. 네. 그야말로 자기가 장기 집권을 하는데 어떠한 도전자도 용납하지 않고 그 화근까지 완전히 근원을 제거했다. 그래서 권력의 안정을 가졌다라는 것이 이제 얻은 것이고요. 네. 그러나 잃은 게 너무나 많죠. 북한이 거의 테러 국가라고 낙인을 자기 스스로 찍어버린 거. 거기다가 말레이시아와의 외교 관계가 아주 상당히 나빠졌고 또 김정남을 사실상 비호해왔던 중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후퇴했던 거고요. 결과적으로 북한과 자신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훼손을 가져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김정남 암살 사건이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 추측이 난무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중요한 분의 인터뷰를 잡았습니다. 네, 이만갑 제작진이 정말 어렵게 섭외한 이분은요. 김정남이 살아있을 당시에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눴던 일본 기자 고미요지 씨입니다. 네, 이게 아마 국내 예능에서 처음일 것 같아요. 자, 과연 김정남이 암살당한 이유에 대해서 고미요지 기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화상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동경신문에 근무하는 고미요지 기자라고 합니다. 옛날에 한국에 유학해서 한국말 배우고 그 후에 계속 한반도 문제를 다루고 왔습니다. 또 김정남 씨하고 자기 개인 생활이라든가 북한에 대한 그런 생각이라든가 그런 걸 좀 마음속에 있는 걸 많이 이야기했고 그 후에도 많이 만나자고 했는데 아주 어려웠어요. 와. 유학 마친 후에 북한에 들어가는데 아버지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많이 싸웠대요. 어떻게 싸웠냐면 그분이 스위스에서 유학했거든요. 그래서 자연사회를 많이 팠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왜 이렇게 경제 발전도 못하고 사람들이 좀 가난하게 살고 있느냐. 중국 같이 사회주의를 지키면서 개혁 개방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했는데 아버지가 많이 화냈대요. 너 해외에서 뭐 배웠냐. 그래서 많이 말싸움을 했다요. 그때 아주 김정남 씨는 10년 가까이 스위스에 있었습니다. 거의 혼자서 살았다는 거죠. 아주 자연스럽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 씨 때는 현재와 같이 김전적, 김여정 3명 거의 같이 보냈고 안정 사상을 가지게 되지 않도록 북한 사람들하고 많이 올리도록 하고 10년은 아주 기니까 3, 4년 정도죠. 그 정도 했다가 마무리 찍고 북한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아마 이게 김정남 씨 그 경험 때문에인 것 같아요. 예상외로 김정은은 만난 적이 없고 3대 세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사회주의 국가에서는人民들이 선택해야 되는데 세습도 한다는 거는 사회주의하고 맞지 않다. 그렇지만 일단 그 세습됐으니까 3대 세습됐으니까 동생 김정은을 도와주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남 씨 말에 따르면 투자를 해서 많이 돈 벌었대요. 그래서 그 돈을 좀 북한으로 송금해서 북한으로 도와주고 싶다. 나를 좀 축시하지 않고 협력자로 현재로서 좀 인정하고 나하고 같이 북한을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그 영국에 있는 다육자 단체 간부들인데 그분들이 그 작년에 일본에 오셨습니다. 그때 제가 좀 간단하게 인터뷰했습니다. 그 영국에 있는 대표님이 김정남 씨하고 틀본 만나서 만면 정부 대표로서 활동해달라 그런 요청했대요. 김정남 씨는 이제 그런 정치 활동에 관심이 없고 나는 그 적당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좀 더 자연스럽게 살고 싶다고 해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북한 그 정보기관들이 들어가지고 위험하다. 좀 그 사람이 좀 믿을 수 없다. 그런 식으로 그 암살 사건이 그 연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되네요. 대박이다. 야, 정말 김정은 위원장 정권 8년 동안 있은 일들을 보고 있는데 네. 무슨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사건 과연 뭘까요? 화면 보시죠. 김정은 정권 들어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바로 북한 여성 파워 3인방의 등장. 북한 퍼스트레이디 리설주,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모란봉 악단장 현송월이 그 주인공.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역사상 최초로 퍼스트레이디 리설주 여사를 등장시켰고 각종 현지 지도는 물론 외교 무대에도 함께하며 정상 국가로서 위엄을 가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여동생 김여정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 때 전면에 내세워 2인자로서의 존재감을 부각시켰고 2018년 2월에는 북한 예술계 대표 인사 모란봉 악단장 현송월을 방남시켜 남북 협상 주도권을 갖게 했는데 김정은 정권 들어 두드러지는 북한 여성 파워 3인방의 활약. 과연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는 무엇일까? 지금이야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지만 이 세 명의 여자가 딱 북한 공식석상에 나왔을 때 굉장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이명선 대표님 정말 놀랍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이제 김정은 지금 위원장의 통치 방법에 아주 특이한 것이 하나 나타난 것이 스타 통치입니다. 그전에는 김일성, 김정일 이런 수령 우선으로 모든 걸 했는데 최근에는 이춘희 아나운서나 또 현성월이나 유명 가수나 이런 사람들을 참여시킨다는 게 아주 특성이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또 통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서로 좋아하고 수령만 쓰니까 다 꼿꼿이 얼어붙어 있어가지고 막 그랬는데 이게 연예인들도 나오고 하니까 꽤 좋아한대요. 근데 북한에 있을 때 그 이설주가 딱 등장했을 때 북한 주민들은 진짜 쇼킹을 했어요. 왜냐면은 짧은 그 커트 머리에다가 그 무릎 위에 어느 그 원피스를 입고 이제 그 릉라 유원지인가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 팔짱을 끼고 나왔거든요. 그때 보고 저기 장군님 와이프 그 아내분이신가 이러면서 저희 평양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엄청 놀랐댔거든요. 처음에는 밝히지 않고 나왔어요. 모란봉 악단 시범 공연하면서 딱 처음 나왔는데
사실 원래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뭐 김정일이 반대를 해서 리설치랑 살게 됐다는 등 막 그러고 드라마. 찌라시들 있잖아요. 엄청 막 그런 게 돌고 그런데 리설치가 입었던 그 옷 되게 막 컬러풀하게 입고 하니까 그게 또 장마당에서 엄청 비싼 가격에 똑같은 옷을 제작해갖고 팔리기도 하고 결혼 종년기가 된 그 간부집에서는 자기 아들을 리설치가 88년생이래요. 88년생 여자만 골라서 이렇게 결혼시키는 그런 것도 유행됐었어요, 진짜로. 지금 현재로서는 장마당으로 주민들이 자체로 생계를 만들었는데 그 장마당에 앉아서 장사하는 사람이 다 여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어떻게 보면 북한 경제, 북한 주민들 모든 것이 지금 여자들 손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 북한사의 여성들의 그 민심을 읽은 것이 아닌가. 근데 이렇게 김 위원장이 뭐 부인, 여동생, 현송월 등 이렇게 여성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 이게 정치 외교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어느 협상 연구 보고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성이 협상에 참여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그 협상이 평화적으로 종결되는데 약 35% 기여한다는 보고서가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우와. 우리나라의 영부인이신 김정수 여사하고 이설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술. 협상에서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것은 그 협상이 굉장히 부드럽고 온건하고 잘 흘러간다는 이야기 됩니다. 이설주와 우리 영부인은 이 험난한 남북 협상과 북미 협상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외교적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김정일이 뭐 은둔의 지도자여서 부인을 대동 안 했다기보다 여성 활력이 또 화려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그러니까 사실 정상적이게 아니었기 때문에 부인을 내세울 수도 없었다. 근데 김정은은 자기 어머니가 사실은 후첩이죠. 후첩이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라는 결심을 하지 않았을까 전 추정을 해요. 그렇지. 나는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면서 정상적인 지도자의 이미지를 갖추고 정상국가로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지. 또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심리적으로 안정을 갖기 위해서도 김여정을 같이 동반하는 게 아닌가. 사실 김여정이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아는데도 옆에 앉힌 건 심리적인 안정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정상적인 지도자로서의 이미지, 북한 자체도 정상국가로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여성을 더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보시면 가장 많이 보이는 모습이 턱을 들면서 얘기를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고요.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는 이 목을 든다는 것은 난 목을 드러내도 너와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어 이런 당당함 연결이 되고요. 손가락 포인팅 같은 경우는 되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로 하는 자세잖아요. 이 손가락이 무기라든지 총 같은 것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권위, 지배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내는 바디랭귀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뒷짐도 마찬가지입니다. 뒷짐을 지는 것 자체가 내 장기를 다 드러내고도 너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이런 거기 때문에 김정은의 행동으로 봤을 때는 주로 행동가의 바디랭귀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 자유로운 창조가의 그 설명적 몸짓이라고 하죠. 자신의 의견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손을 되게 많이 써요. 되게 크고 다양한 표정과 다양한 몸짓을 가지고 계속 설명하는. 되게 재밌는 게 그때는 손가락 포인팅도 이렇게 안 하고요. 막 이렇게 해요. 막 쏘듯이. 자기가 신난 거예요. 재밌는 거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에. 김정은 위원장을 제가 분석해본 결과 주로 행동가의 대표적인 바디랭귀지를 많이 썼고요. 그 다음으로 창조가, 그러니까 자유로운 창조가의 그 바디랭귀지를 많이 썼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한마디로 김정은은 혁신가 유형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혁신과 유형의 강한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속해 있는 기존 체제에서요 항상 변화와 혁신 어떤 것들을 그런 것들을 도모하고 자신의 한계나 이런 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도모하는 이런 유형이에요. 그래서 또 신속히 생각하고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성취물을 반드시 만들어내는 이런 유형이라서 김정은의 행동으로 봤을 때는 아마 혁신과 유형이 가장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리설주 여사 행동은요? 리설주 여사 행동 먼저 영상으로 보시고 제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대표적인 게 잔손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때 크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로 이렇게 작게 이렇게 잔손질을 많이 하고요. 손바닥을 보여주는 행동들을 많이 해요. 나는 당신에게 숨기는 것이 없어요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더 사람들과 친밀하고 더 끈끈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먼저 다가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터치하거나 이런 스킨십 같은 경우에도 전형적인 상담가 대표적인 행동이거든요. 더 친해지기 위해서 내가 먼저 들어가고 내가 먼저 스킨십을 하고 팔짱을 끼고 이게 리설주를 대표하는 행동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리설주의 유형은 전형적인 상담가 유형이라고 보기에는 또 되게 당당한 모습들도 많이 보였거든요. 꼿꼿이 인사를 하거나 대방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요. 걸을 때도 보면은 당당하게 내 모든 장기들이 개방한 상태로 걸어가거나 김정은 위원장과 같이 사람들이 많은 인파 속에서 등장할 경우에 뒷짐을 지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이건 약간 좀 묘한데요. 그러니까 우리 김정은 씨 만날 때는 약간 숙여져서 해주고 시진핑 씨 만날 때는 네, 또 당당하게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리설주 여사의 그 대표적인 바디랭귀지를 보면은요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상담가의 바디랭귀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행동가의 바디랭귀지인데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리설주의 유형은 인기스타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대화 속으로 계속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이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소통의 기제이기도 하고요. 또 내가 속한 어떤 토속 안에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되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런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상규 선생님 같은 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말을 듣고 상대편의 의중을 알아차리는 것보다는 몸짓을 보고 사실은 진위 여부를 많이 확인합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이 저렇게 하는 경우는 드문데 특히 아까 제가 본 것은 시진핑 앞에서 당당하게 악수를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수령은 공산주의에서는 서기장보다 훨씬 높은 계급입니다, 실제로. 그런 면에서도 이설주는 자신이 수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시진핑한테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나온 행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결혼할 때 배우자 성격 중요해서 궁합도 막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김 위원장하고 리설주 여사의 그런 궁합은 성격적으로 이런 행동 패턴 봤어요. 어떻게 좀 잘 맞는 것 같나요? 이건 근데요. 네. 남자 입장과 여자 입장이 다를 것 같습니다. 왜요? 그냥 대외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100점이고요. 리설주 입장에서는 한 40점일 것 같습니다. 그거는 모든 남녀 관계에 다 그렇죠. 아무리 김 위원장이고 리설주 여사여도 똑같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점수는 90점으로 매우 최상위권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성취하고 도전적인 이런 행동가 유형인데 리설주 여사는 가장 많이 쓰는 유형이 되게 사교적인 상담가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강하게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면서 놓친 세세한 부분들, 사람들에 관련된 부분들을 리설주 여사가 조금 더 온화하고 부드럽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배려하면서 강한 이런 뾰족한 부분들이 많이 완충되면서 서로 시너지를 내는 이런 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친구끼리 성격이 다르면 친구가 되게 없잖아요. 공감대가 적으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 부부는 그런 사람들이 만나면 잘 맞는다 그래요. 진짜요? 큰일 났네. 난 되게 친구 같은데. 그 행동의 그 포인트가 거리에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의 거리를 보면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가까워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과거의 2012년도의 리설주는요, 공적인 거리라고 해서 멀리 있거든요. 뭐네. 예. 근데 점점 최근에 갈수록 가까워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같이 팔짱 끼고 이렇게 같이 내려오는 모습까지. 점점 뒤에 있다가 가까이 오네요. 그렇죠. 이게 되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요. 첫 번째는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점점 더 친밀해지고 돈독해졌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북한의 최고 권력자이잖아요. 그 권력에 리설주 여사가 점점 다가가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것들을 허용해주고 있기 때문에 퍼스트 레이디로서의 어떤 존재감을 톡톡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